안녕하십니까, 웃자입니다. 2026년 1월 1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강선우 1억 의혹 김경희가 3시간 반 조사 후에 기과. 재수한 방치? 뭔 방침이? 재수한 당연히 해야지. 14일 만에 압수수색. 참 빨리도 한다. 귀국 4시간 만에 경찰 조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보고요. 금품 반환에도 공천받은 이유 추궁. 당연한 이유고 추궁이고 증거인멸 논란. 논란이 아니고 뻔히 다 눈에 보이잖아 지금. 보이는데 무슨 뭐 논란이냐 논란. 요즘은 다 법적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매 확정도 안 됐다 해가지고 다 논란 있다고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이건 논란이 아니고 그냥 증거인멸 한 거잖아 지금 까놓고 해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 이 여자, 이거는요, 캐나다 페미니스트고 유명합니다. 이거 캐나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걸 지금, 이거 합성해서 이따구로 올립니까? 연합지라시. 정말 짜증난다, 진짜. 이 찾아보세요. 캐나다 페미니스트예요, 이거. 기사 꼬라지 하고, 참나. 넘어갑시다. 한병도 혼란 신속히 수습, 공천원금 특검, 야당 요구엔 수사부터 경찰이 그렇게 믿음직한 모이네. 니거 할 때는 믿음직하고 정권 바뀌면 이제 경찰 해체 소리 하겠지 뭐. 보나마나 뻔하지. 이 대통령 성공이 유일 목표. 내란 종식 검찰 아예 패스하고. 분열 갈등 있을 수 없어 까놓고 얘기합니다. 이것 봐. 특검 뭐 필요 없다는데 이거 특검 건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권 6개월 지났는데 이제 꼴랑 6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특검할 건덕지가 엄청나게 많고요 지금. 이거 특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공천원금 입건해도 특검 해야 되고. 이거 까놓고 뭐 분열 갈등 일하는데 말씀드립니다. 친명들 계속해서 찍혀 나오고 있다. 예능화합니다. 찍혀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슨 분열 갈등이 없다고 소리하고냐. 국민연금 9.5% 시대 개마 자동조정 장치가 노후 안전판 될까. 보험료율 13%, 소득지출 43% 개편한 시에 8년간 슬로우 스텝 인사. 자동 조정 장치. 이거 뭐 일본하고 뭐하고 이런 거 다 뺏기가 난다나 이제. 일본하고 이런 거 다 뺏겨서 하는 거라니까 이게 좀 다. 이거 뭐 넘어가고 출산 이거 간단하게 글자 얘기합니다. 출산율 지금 1%못 넘고 있죠. 지금 뭐 그나마 뭐 올라가니 많이 해가지고 0.8명 뭐 이래 된 넘어간다 이러는데 출산율이 1%도 못 넘기고 있는데요. 뭐 노후 안전판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데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금 기금 앵고 나는 거, 기금 완전 소멸되는 거, 소진되는 거, 이거 시점 자체를 갖다가 지금 뭘로 지금 땜빵을 하고 있냐면 이 출산율 가지고 땜빵하고 있습니다. 어떤 출산율? 몇 퍼센트? 1%. 우리나라 출산율이 1%를 넘어가지고 계속해서 잘 나올 것이라는 가정 또는 전제 하에서 국민연금이 앵꼬 나는 시점을 갖다 계속해서 이 뒤로 밀어가지고 구라를 치고 있어요. 사기를. 예? 그래서 숫자가 폰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출산율요 1%안 되잖아요. 1%안 되는 이 출산율이면요 우짜같이 이제 50대까지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데 40대부터는 국민연금 못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짜견 쪽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작년 1인당 GDP 36,000달러 턱걸이 한다. 3년 만에 뒷걸음. 잘 됐네. 이거 알고 보면 이거 다 환율 노름입니다. 고환율 저성장에 고환율 이거예요. 고환율 환율이 싸져가지고 우리나라 워낙 싸져서 이렇고요. 대만은 대만 달러 맞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 달러 값을 갖다 보시면 저래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저성장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고착화됐고 성장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구의 인구. 이것도 인구 통계하고 관련된 거라니까 성장. 문자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계속 눈에 밟히네. 말씀드리잖아요. 에너지 없으면 죽음이고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이건 뭐 보나 마나 뻔한 거고. 이 뭐야? 작년 평균 이거로 계산한 거야? 1422원? 아이고 참. 이래 계산해서 이래 나온다고요? 넘어갑니다.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는요 사람들이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세월인데 뭐 1422원. 작년 평균 환율 내가 1422.165원으로 계산한 거네. 에이구, 패스합니다. 패스. 웃자가 말씀드렸잖아. 환율 노름이라니까. 1인당 GDP 이런 거 다 환율 노름이에요. 넘어가고요.
김여정 명백한 건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 반드시 설명했어야 된다. 도발로도 없었다는 한국 국방부 입장은 현명. 참. 야, 참 국가 꼬라지 잘 돌아간다 진짜. 예?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아, 이것도 우자가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먹었을 텐데 2022년 12월에요. 우리나라 서울 그것도 용산까지 윤석열이 업무 보는 용산까지 해서 북한 드론이 날라왔었지요. 예? 친북 종북론자들 그 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예? 사태 본질은 그 행위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 아, 민간에서 했다고 그래 지금 둘러대고 있는 거야? 예? 한국 국방부가 우리나라에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참 부끄럽다 진짜 부끄럽다. 너거는 2022년 12월에 가지고 날라온 거 설명했냐 너거는?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 돈에 도발 선택하는데 그러고 처리했지. 안 패스하고 무서워서 이 소리 한다는 거야? 이럴 거면요 그냥 군대 해체하라니까. 그냥 뭘로 군대를 갖다 돌려. 그러니까 비싼 세금 받아가지고 딴 데 쓰면 되잖아. 에? 안 그래요? 재난지원금 이름으로 돌리든지 이재명 당선 축하금으로 돌리든지 이재명 당선 이재명 정권 6개월 통과 기념으로 돌리든지 그래 돌리라고. 국방부 가지고 없애고 군대 다 없애라고. 뭐야 이거. 짜증나네 진짜. 이런 소리를 지금 들을 때야지. 이런 소리를 이런 거 이리 대도 않은 이 소리 이거 한국 국방부 입장이 현명하다. 잘 돌아가고 쳐다빠졌다 진짜. 일본 언론 한일 정상회담서 한국과 관계 부각해 중국 한일 분열 의도께야. 예, 중일 대립적 한일 정상회담 조명 공통과제만의 연구 결속력 보여야 된다. 뭐야 한반도 도래인이 무너져. 아이 넘어가고. 아이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아이 불이 좋네. 뭐 소 마주치고 이재명이 당선되자마자 정권 시작하자마자 친일질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바로 종미질 했고요. 올해부터 200억 달러씩 쏴주는 거.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지난주에 해가지고 중국 가서 또 친중질 했고요. 그 다음 또 요번에 또 순서가 해가지고 턴 돼가지고 쿨다운 돼가지고 이제 또 해가지고 친일질 하러 간다. 예,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이니까 우리가 소개 못했던 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P 글로벌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AI의 급속하고 기하급수적인 성장, 그리고 국방비 지출 증가, 그리고 로봇 발전으로 인해 글로벌 구리 수요가 2040년까지 40% 그죠? 40%라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채굴 및 재활용 분야에서 큰 진전이 없을 경우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누가? S&P 글로벌에서. S&P 글로벌의 에너지 전환 및 핵심 금속 컨설팅 부문 책임자인 오리앙 드라누에는 3년 전만 해도 AI와 데이터 센터는 고려 사항이 전혀 아니었다. 즉 구리 시장에서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성장 분야를 고려하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가 공급 부족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구리도 부족하다. 은도 공급 부족이다. 예, 잘 돌아가죠.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플래티넘입니다. 플래티넘 이 차트는 우자가 잘 안 보여서 웬만하면 안 쓰는데 트레이딩 뷰권은 일단은 캡처로 해가지고 살짝 돌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로 잘 보여주지가 않아가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7년짜리 장기 수평 저항선이 있습니다. 플래티넘의 경우. 요거 지금 뭐 해가지고 찔렀다 이래 했는데 일단은 뭐 좀 찔렀다고 분명히 말하기도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이래 돼 있는데 하여간에 17년짜리 장기 수평 저항선을 갖다가 시원하게 돌파할런지 플래티넘이 돌파할런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런 가운데 우짜 견적으로 빠르면 1월 한 넷째 주 그러니까 1월 마지막 주가 되겠죠. 1월 넷째 주에 이걸 시원하게 돌파할런지 이게 확인될 것으로 우짜 견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견은 제시하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 2,000명 넘게 숨겼을. 그러니까 이거 뭐 일단 찍는 것 자체가 화각이라 해야 되나 좁지요. 이래 하면 안 되고요. 높이서 찍으면은 좀 많이 나오게 찍어야지. 이래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캐나다 페미니스트라니까. 이 여자가 이란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란이 아니고요. 캐나다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지 담배 피우는데 화면에 있어요. 사진 가지고 이래가지고 불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합 찌라시라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히잡 벗고 독재자 사진으로 담배불 일한 녀석 일 아니라니까 이거. 이기는 사기를 치고 나는데 똑같이 또 이용당하고 쳐라고 잡혀드냐 진짜 짜증나게. 네, 뭐 이란 관련 얘기하는데 이거 간단히 코멘트합니다. 이거 언제 많이 봤냐? 이런 류의 그 무협지 그 언론 기사들은요 우크라이나 전 때 억수로 많이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때. 우크라이나 전 초반 때 우짜의 경우에는 뭐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짜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미친놈 소리 들어도 2022년 4월에 러시아 승리 아예 그 얘기를 한 정도로 그냥 우짜는 까놓고 뭐 말하는데 우크라이나 전 때 서방 언론들이 뭔 무협지를 썼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언론전, 심리전, 이 선전전, 프로파간다를 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란 시위 관련해서 이 서방 기사 그리고 서방 기사를 뺏겨 쓰는 연합 찌라시 기사 이거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쇼예요, 쇼. 그냥 심리전 차원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란 시위는요, 지난주 토요일에 해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하면 2차전이 되는데, 해를 넘겼으니까 2차전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하여간 다음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질까 말까, 거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짜겐 쪽으로. 무슨, 이게. 우크라이나 때 많이 봤잖아요. 미 에너지 장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미국 개입 확대 생산량 늘릴까. 요래 떠드는데 뭐 연합 찌라시 나온 거예요. 뭐 트럼프 석유 업계 조력자 아니야. 이거는 우짜가 지난주에 말했죠. 시트고 저 유대인 억만장자 얘기를 했습니다. 폴 싱어라고 우짜가 이름까지 특정해서 시트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뒤에 떠들겠으니까. 석유 메이저들, 그 미국에 있는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요, 베네수엘라 안 들어간다고 대놓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안 간다 하는데 뭐. 자, USA 투데이 트럼프가 세 번째 탄핵, 또 탄핵. 이게 탄핵해가지고 떠들었죠. 우짜가 왜 1월 9일 뉴스를 갖다가 왜 이걸 가져왔냐? 그걸 갖다가 우짜가 오늘 떠들까? 이거 원래 떠들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떠들 수밖에 없게 트럼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짜가 제목을 갖다가 이걸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트럼프가 아물랑 막 던지는 정책들 이래가지고 우짜가 좀 떠들겠습니다. 좀 많이 떠들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것들 전부 다 종합해서 우짜가 6가지를 갖다가 적어놨는데, 자, 말씀드려보죠. 첫 번째,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캡을 씌운다, 이거죠.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트럼프가 지난주에 해가지고 떠들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이자 10% 상한제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걸 행정명령으로 할런지 자발적인 이른바 자발적 압력을 통해 할런지 스스로 트럼프가 압력을 넣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거로는 미의회 승인을 통해서 그 미의회를 통해서 이거 신용카드 이자 10% 상한제를 할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없습니다. 누가? 트럼프가. 이런 가운데 신용카드 회사들, 미국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자 상한제, 캡을 씌우는 거, 이거 자체가 신용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이건 우짜가 1월 8일 뉴스mom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기는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1월 8일 뉴스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웃기게도 주택가격 하락을 용납할 수 없는 현재 미국 주택시장에서 이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권은요 하방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변태될 수 있다고 우짜가 1월 8일 뉴스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구제금융까지 우짜가 말씀드렸죠. 요거 1월 8일 뉴스모음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여간에 중간선거 전에 은행들이 정치적 쇼를 위해 자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거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있지만
업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웃자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세 번째, 주담대 금리 인하를 위해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매입이다. 이거죠. 이것도 모기지 채권 2천억 달러어치 매입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요거는 그래도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페니매, 프레디맥에게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도록 지시했지요. 이론적으로는 모기지 금리,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뭐 이게 되는데 모기지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죠. 하지만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주택 재고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 즉 공급 자체가 지금 부족하죠. 이런 상황이라서 구매자들은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자가 좀 전에 단독주택 이권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히려 변태된다. 뭐로 변태된다? 하방, 그러니까 주택 가격, 주택 집값이 떨어지는 걸 하방 위험을 관리하는 거로 변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똑같이 가지고 더 비싼 값으로 지불하게, 집을 살 때 더 비싼 값을 주도록 이 변태될 수도 있다. 이게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와 연결되는 건이죠. 이 3번은 연결되는 건인데 중간선거 2026년 중간선거 전까지 대략 0.25%에서 0.5% 정도 이 이자 주담대 금리 이자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는 시장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할지 몰라도 미국의 주택 위기, 뭐 우리나라도 주택 위기입니다만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즉 보여주기 쇼라는 소리가 되죠. 트럼프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고요. 중간선거 전에 아마도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자견적으로 봅니다. 자, 네 번째, 2026년에 패드 미 연준에게 금리 1%로 낮춰라 이걸 요구한다 이거죠. 자,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허황된 소리입니다. 허황된 소리고 2026년 1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인데 이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 2026년 올해 1회에서 2회 정도밖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1회에서 2회만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1%까지 낮춰라. 거의 폭락 수준이죠. 낮춰라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5bp씩 내리면요. 대략 9번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게 됩니다. 뭐 중간에 50bp 빅컷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하여간에 9번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이거 자체가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패드 미 연준은 트럼프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아마도 트럼프가 꽂을 새로운 패드 의장, 미 연준 의장조차도 무모한 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우자견적으로 봅니다. 자, 이건 넘어가서 다섯 번째, 가솔린 가격을 1갤런에 2달러로 낮추는 것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발표했다. 되죠. 요거 지금 현재 미국 내 여러 주 스테이트에서 가솔린 가격이 1갤런에 2달러 밑으로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트럼프는 이 기름값, 가솔린 가격 하락이 자신의 정책 덕분에 하락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공으로 현재 돌리고 있죠. 관련해서 우자는 이게 트럼프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고 이게 수요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좀 더 하나 더 이유를 갖다 들어보면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셰일을 죽이기 위해서 감산하지 않고 있는 오펙 플러스의 노력도 추가를 해야겠지요. 참고로 트럼프 2기 동안 미국의 석유 생산 증가율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둔화되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여간에 트럼프는 가솔린 가격 하락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울 것이 분명하고 유권자들 역시 주유소에서 사는 기름값, 가솔린 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주장을 믿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예, 당연히 높죠. 눈앞에 쑥 해가지고 가격이 내려가는데. 우자가 관련해서 1월 10일 뉴스모음 지난주입니다. 1월 10일 뉴스모음에서 1달러에 50달러 밑으로 1배럴에 50달러 밑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 셀 생산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우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또 본 콘텐츠 영상도 유가 하락했다가 상승하나 그 영상도 우짜가 올리기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관세 환급을 통해 2,000달러씩 미국인들에게 2,000달러씩 경기 부양 수표, 이게 뭐 경기 부양책이죠. 이거를 쏜다 이건데, 자, 이거는 우짜가 뭐 말로만 다 땜빵이 그렇고 해가지고 미 의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갖다 바로 들고 왔습니다. 2,000달러 관세 부양책은요, 계산상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인 모든 미국인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려면 약 4,500억 달러가 필요한데, 관세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는 2025년 기준 적어놨죠? 적어놨습니다. 순 관세 해가 수입이 나오죠. 1,949억 달러. 그러니까 뭐 반올림해서 1,95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산수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4,500억이 필요한데 1,950억이 가지고 뺏게 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2,550억 달러나 부족하게 됩니다. 동계산이 맞습니까? 전혀 안 맞죠. 동계산이 전혀 안 맞다니까. 이러니까 우짜가 해가지고 계산상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요. 게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미 대법에서 트럼프 관세 합법 여부를 현재 심리 중이고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선거 전에 실제로 이 2,000달러, 2,000달러 쏜다는 거, 이거 2,000달러 쏜다는 거, 이게 실제로 쏴질런지 이거 자체도 의문이고요. 우짜가 미국인이라면 이거 기대 안 합니다. 우짜가 미국이라면 이거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 불행히도 트럼프가 말한 것 중 상당수가 근시안적이거나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행 불가능한 겁니다. 우짜가 오늘 시간 분량 때문에 이거 신용카드 입건도 아예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보고 우짜가 내일 해서 왜 이게 안 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뭐 업계에서만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왜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거 조금 다 말한 거 이거 근시안적이거나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뭐 이거 돈 계산 아이 자체가 안 맞다는 거.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해가지고 우짜가 미국 가계 부채 부담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전에 말했던 뭐 트럼프가 이것저것 아몰랑 던진 것들이죠. 그거에서 연결되는 얘긴데 하여간에 소제목은 미국 가계 부담 부채 미국 가계 부채 부담 올타임 하이다 이게 됩니다. 말씀드려보면 차트부터 말씀드리죠. 먼저 미국 가계의 총 부채는 2025년 3, 4분기 기준입니다. 이게 3, 4분기 기준 1970억 달러 증가한, 여기 뭐 가격은 금액 안 나오죠. 1970억 증가한 18조 6천억 달러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고요. 미국 가계들의 부채죠. 그리고 원금 상환액 중 이자를 제외한 원금 상환액 비율은 대략 한 18% 됩니다. 요거 18%로요. 2008년 이후 뭐 이거 잘 안 보이지 뭐 요래가 시작점 돼 있죠. 2008년 이후 해가지고 최고 수준이고요. 미국 가계들의 이자 지급액은 세후 소득의 10% 요겁니다. 점선된 거 10%로 이것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미국 가계들이 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여기죠. 상당 부분을 부채 상환에 합친 거 상당 부분을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는 차트인데 모든 미국 가계들의 세후 소득을 합산하고 이를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의 월 상환액과 비교해보면 소득 1달러에 약 30센트 요거죠. 요거 총액으로 나가는 거 30센트 정도가 부채 상환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채 상환액은 크게 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난 몇 년간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같은 부채 규모 똑같이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 즉 이자가 10%까지 올라가면서 이걸 부담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거 18% 이거 대략 한 18%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상환되는 원금 상환액으로 이건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이 차트에서 말한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가계들의 부채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상환 비용 역시 더 높다. 즉 뭐 거의 뭐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부채 부담 증가가 말하는 핵심적인 경제적 함의는 소비자 구매력 위축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수입의 3분의 1을 의무적으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부채 상환에 쓰도록 강제되어 있다는 것은 외식, 여행, 주택, 개보수, 서비스, 심지어 빠듯한 예산으로 생필품을 사는 데 써야 하는 돈이 줄어든다는 걸 뜻합니다. 부채 상환은 가게들에 대한 조용한 세금과 같아서, 즉 가게들에 먹이는 조용한 세금과 같다 이 말이죠. 부채 상환이. 부채 상환 비율이 높아지면, 이게 높아지면 재량 지출,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가지고 뭐 돈이 좀 남으니까 뭐 이거 오늘 닭이나 좀 시켜 먹자, 이거 뭐 이런 걸 갖다가 재량 지출이죠. 재량 지출에 의존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소비 주도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높은 부채 부담은 가게들, 미국 가게들로 하여금 외부의 충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실직이나 의료비 같은, 그러니까 뭐 갑자기 해가지고 뭐 어디 다쳤다 또는 뭐 암 걸렸다 이런 거 같은 걸 뭐랍니까? 실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비재량 지출이라고 하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비재량 지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미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면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지지요.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그리고 기타 대출에 대한 연체 및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왜? 이거 비재량 지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대출 기관들의 대출 기준 강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당장 2018년 뭐 이렇게 보면 당장 2008년과 같은 사태가 재현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해당 이 차트를 통해서 가계 예산의 완충 장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줄어든다. 호주머니 사정이 점점 팍팍해진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다음에 있을 부정적인 충격, 뭐 대표적으로 리세션, 뭐 크래시 이런 게 있죠. 부정적인 충격에 더욱 민감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또 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해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다. 이거 블룸버그 차트입니다. NEF, 뭐 뉴 에너지 파이낸스 이거죠. 파이낸셜인가? 야,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몇 분이야? 이거 뭐 이래도 26분이야? 이제 미국 내 여러 그 주에서 현재 소매 전기요금 인상이 점점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오르는 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뭐 뉴저지 뭐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오르고 있는데, 특히 중부 대서양 지역 전력망 뭡니까? PJM, 오자가 이 뉴스 보면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PJM입니다. 버지니아 포함된 거기죠. 그래가지고 뭐 이리 쭉 나와 있죠. 요 PJM 그 전력망 지역에서는 억수로 현재 이 소매 전기요금 인상이 핫합니다. 이가 덕분에 전기요금의 경우 2015년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 열린 오프 이어 일렉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보궐선거라고 뭐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그냥 보궐선거다. 그러니까 2년마다 뭐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런 게 벌어지는데, 그 중간에 벌어지는 선거가 오프 이어 일렉션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에 버지니아 그리고 뉴저지에서 벌어진 오프 이어 일렉션에서 주요 선거 쟁점으로 이 전기요금이 이미 부상했었으며, 2026년 올해 중간선거에서도 이 전기요금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 문자가 지난주에 정크 1월 10일에 해가지고 정크 뭐 본드 시장 불안정 지수 해가지고 이거 우짜가 차트를 갖다가 소개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뭐 0.06으로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소개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1월 10일 뉴스 뭐 보시면 되고요. 하여간에 이제 정크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JP모건에서 말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JP모건은 투자자들의 수요가, 그러니까 정크 본드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향후 몇 주 동안 수익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프레드가 비교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거죠, 뭐 스프레드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신용 리스크는 존재해서 뭐 뚝 떨어지고 이러죠. 뭐 5, 4, 7, 1, 6 뭐 이쪽 나와있는데, 자 말씀 들어보면 JP모건에 따르면 2025년에
미국 기업 채권 중 약 550억 달러, 그러니까 547억 뭐 1600만인데 뭐 반올림해서 550억 달러치, 550억 달러치 기업 채권이 투자 등급에서 정크 등급으로 던졌다. 이거 뭐죠? Fallen Angel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투자 등급에서 정크 등급으로 이동한 거, 이 금액이 550억 달러치나 되고요. 그리고 2025년 작년에 해가지고 투자 등급으로 오히려 올라간 애들, 라이딩 스타, 그러니까 투자 등급으로, 정크에서 투자 등급으로 올라간 애들은 얼마다? 대략 한 101억 달러 이래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5배가 훨씬 넘죠? 5배가 훨씬 더 넘다. 2023년 이때는 뭐 미치듯이 올랐고, 근데 2025년 이때가 2020년하고 좀 비슷하다. 이게 뭡니까? 우한폐렴 리세션 터질 때죠. 요리 된다. 그게 됩니다. 이래서 JP 모건에서는 앞으로 이런 추세 뭡니까? 투자 등급에서 정크 등급으로 떨어지는 Fallen Angel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투자 등급 또 채권 얘기입니다. 투자 등급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폴로에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보이죠. 아폴로는 하이퍼스케일러와, 뭐 하이퍼스케일러가 뭐 딴 거 없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 빅테크 뭐 이쪽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와 AI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 및 AI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2026년 투자 등급 채권 발행량 증가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냥 누가 뭐 다 해먹고 앉아있다. 하이퍼스케일러,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리고 뭐 테슬라 등등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여기하고 AI 관련 기업들이 이 투자 등급 채권 발행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10대 은행의 2026년 올해 총 투자 등급 채권 발행량 이겁니다. 전망치입니다. 이게 전망치인데 이게 보면은 이 은행마다 이게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떤 은행은 해가지고 1조 6천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은행 뱅크원 해가지고 2조 2,500억 달러, 이게 편차가 상당하죠.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 등급 채권 발행량이 국채 매입을 통해 이루어져서 금리 수준에, 현재 미국 금리 수준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인지, 또는 주택담보대출 매입을 통해 이루어져서 주택담보대출 스프레드에 상승 압력을 가할지 아폴로에서는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 채권 발행량 급증은 투자 등급 채권의 잠재적 매수자가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보면 2026년 올해 시장에서 출시될 채권 상품의 양이 상당하며 2026년을 지나면서 금리와 신용 스프레드에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된다고 하네요. 아폴로에서. 자, 넘어가고요. 또 아폴로입니다. 요거 안 할래 했는데 흥미진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봅니다. 국가별 은퇴 나이죠. 주요 국가별 은퇴 나이가 됩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이 차트 기준에서 제일 빨리 은퇴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영국이죠. 예, 영국이다. 참고로 이거 보면은 OECD 데이터 기준으로 한 건데 이 기준에서 영국이 가장 빨라가지고 영국의 은퇴 나이는 58세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 일본, 우리나라는 뭐 일본 따라갔으니까 똑같이 해가지고 60세고요. 그리고 앞에 좀 더 늦게 나가는 거, 이게 보면은 미국은 62세가 되고요. 쭉 보면 이제 국가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더 이제 유럽 쪽이죠. 예, 유럽 쪽은 어차피 예전부터 인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령화도 제일 먼저 했고 이렇기 때문에 갈수록 점점 은퇴 시기가 늘어져 가지고 덴마크는 언제다 71세입니다. 네덜란드는 70세고요. 그러니까 1등이 덴마크로 71세. 여기는 많이 늙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한다. 뭐 우자견적으로는 뭐 나이 들어서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자가 뭐 표준은 아니고 나이 들어서 이제 기력도 빠지고 일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뭐 그런데 우자 개쪽으로는 이거 뭐 나이 들었다고 집안에 들어 앉아 있어봤자, 들어 앉아 있어봤자 뭐 정신병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일을 계속하는 게 좋다, 이런 주의고요. 하여간에 좀 관심 포인트라서 우자가 해가지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끝내기 전에 1월 셋째 주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화요일에 2025년 12월 마지막 해죠. 2025년 마지막 달, 이때 CPI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2025년 10월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화요일에.
그리고 다음 날인 수요일에 2025년 11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 요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똑같이 수요일에 미 대법에서 트럼프 관세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자우복의 1월 셋째 주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는 주인공은 CPI 데이터하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트럼프 관세 판결이다. 뭐 트럼프 관세가 패소할 거라고 우자 개인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쩌든지 간에 이벤트 성격으로 봐서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1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